오늘 노는 공야장, 5편 공야장 제 9장 할 차례입니다. 295페이지에 자위 자공왈 여여회야 수규 대왈 사야 하감망회 회야 문일이지 10 사야 문일이지 2 자왈 부려야 오여여 부려야 자위 자공왈 공자께서 자공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여여회야 수규 너와 회는 누가 더 누구 숙자죠? 그리고 나을 유자입니다. 누가 더 나으냐? 대왈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야 사는 이제 여기 자공 이름이죠. 제가 하감망회 어찌 감히 회를 여기서 바랄 망자 바라보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의역을 하자면 회를 넘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의 경지를 바라겠습니까? 회야 문일이지십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사야 문일이지 이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합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려야 여기서 불자는 아니 불자와 같죠. 부려야 회맘 같이 못하다. 오여여 부려야 나와 너는 회맘 같지 못하다. 자공과 자로는 공자가 사랑하는 두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로가 때로는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는 매우 저돌적인 사람이며 자공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선생님을 특별히 섬겼고 선생님도 그 두 사람에게는 각별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공에게 너와 아내 중 누가 더 나으냐? 여회야 수규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제자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공에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보아라. 너 자신과 아내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낫지? 어느 쪽이 뛰어나지? 그러자 자공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와 견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선생님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이해합니다. 사야 하감망회 회야 문일이지 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공의 대답으로부터 학문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이른바 개발식 교육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각형의 한 각을 일러주면 다른 세 각도 다 이해하고 저쪽에 연기가 난다고 말해주면 곧 불이 난 줄 알고 이래야 비로소 영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응이 느려서 오히려 어느 쪽에 연기가 나느냐고 대묻고는 다 타버리고 난 뒤에도 역시 그 까닭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총명함과 어리석음의 차이입니다. 자공은 선생님이 아내에게 10분의 1을 일러주면 그는 나머지 10분의 9를 스스로 알아버려서 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한 걸음을 말해주면 기껏해야 두 걸음은 알지만 세 번째 걸음은 알지 못합니다. 사야 문일이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말로서 자공이 매우 솔직하고 성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공자의 태도를 봅시다. 자왈 부려야 오여여 부려야 이 얼마나 겸허합니까? 공자는 그렇다. 너는 그만 못하다. 너만 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그만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가 아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한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오여여 부려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해근 선생은 이제 나나 네가 다 회와 같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는 집주에서는 이 여자를 허로 봅니다. 허야라고 그래서 여기서 허자는 뭐 허락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불여야 그만 못하다 오여 불여야 해서 요 여자를 허로 봐가지고 네가 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석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 앞에서 자공이 공자의 덕에 대해서 5가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죠. 올양 공금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끝에 양 겸양하는 미덕을 공자께서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지금 자공에게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오여여 불여야, 나나 너나 다 회만 못하다, 이 부분에서 자공이 그 공자를 평가한 대로 공자의 겸양의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남해근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은. 그래서 오히려 자공의 말과 이 행동을 보자면은 오히려 남해근 선생의 이 해석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단지 집주의 해석처럼 네가 회만큼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만 했다고 그러면은 자공이 아무리 제자일지라도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죠. 속으로 제가 아무리 뭐 하나를 들으면 2개밖에 모른다고 해도 스승님이니까 아니다, 너도 그래도 3개 정도는 알 수 아니겠나, 그런 속으로 약간 띄워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덜할 텐데, 단지 내가 스스로 인정한 바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니까 속으로 조금 더 섭섭한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남해근 선생의 해석처럼 이렇게 오히려 공자께서 자신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나도 회보다는 못하다, 이런 겸양의 덕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공에서 앞에서 했던 말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남해근 선생의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떤 사람들은 두뇌가 유달리 총명하고 품덕도 훌륭하고 재능도 뛰어납니다. 뒷날 맹자는 천하에는 3가지 즐거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에게 무슨 사고가 없어서 효도와 우애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이 광명정대하여 남에게 미안하거나 천지신명에 대해 꺼림칙한 일이 없는 것이요.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라 했는데 바로 이 셋째 점을 공자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둔재를 얻어서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공자는 아내에 대해서 영재를 얻어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한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자의 교육과 사람됨이 이처럼 겸손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사람을 개발시켰으며 조금 더 틀에 박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큰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제여주침, 자왈,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어여여 하주. 제여주침, 제여는 공자 제자 이름이죠. 제여가 낮잠을 자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후목 불가조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분토지장 불가오야. 분토지장은 이제 분토라고 하면은 뭐 거름일 텐데요. 여기서 뭐 거름이란 뜻은 아니고 거름처럼 푸석푸석한 흙으로 된 담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푸석푸석한 담장은 흙 손질을 할 수가 없다. 여여 하주.
그러니 여기서 남해근 선생은 여여하주를 제여에게 어찌 바랄 수 있겠는가, 무엇을 바라겠는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제여는 공자의 학생으로 사과고제 중의 한 사람입니다. 4가지 과목 중에서 우수한 제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공자는 언어, 문학, 덕성, 정치라는 4가지로 제학을 분류했는데, 즉 제주와 학문을 분류했는데, 제여는 공문이라는 학부에서 오늘날의 어문과 주임에 해당했겠지요. 어느 면에서 제여의 장점은 바로 달변이었습니다. 그런 제여가 낮에 잠을 자다가 아마 낮잠을 잤거나 늦잠을 잤을 것입니다. 공자의 눈에 띄어 다음과 같이 꾸지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는 새기고 끌지를 할 방법이 없고 후목불가조야. 푸실푸실해진 흙담에는 흙 손질을 하려 해도 잘 바를 수 없다. 분토지장 불가오야. 그러니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어여여하주. 여기서 주자가 별주자, 죽일 주자죠. 옛 규범을 고수하는 중국의 옛 지식인들이 감히 낮잠을 자지 않았던 것은 공자의 이 말의 영향을 받은 탓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청나라의 중흥명신인 정국보는 유명한 의학가였는데 그도 감히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낮잠을 자지 않았는데 공자가 썩은 흙담에는 흙 손질을 할 수 없다라고 꾸짖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녁잠으로 바꾸어 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공무가 많고 바빠서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밥을 먹기 전에 한숨 잤는데 그러고 나면 밤에 정신이 다시 맑아졌습니다. 낮잠에 대한 공자의 이 교훈은 옛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뒤에 중화민국 초엽에 양학당에서 배운 서양 문화의 새로운 규칙은 꼭 낮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식의 훈련 기풍이 들어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생기가 있고 수면은 휴식 시간에 낮잠으로 보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여주침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강유위나 양계초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말하기를 이것은 주침이 아니라 화침의 착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여는 일이 없으면 늘 침실에서 벽화를 그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유치원생이나 남몰래 벽에다 함부로 그림을 그릴 터인데 제여는 어린애도 아닌데 뭐 때문에 벽에다 멋대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것은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뒷날에야 강유위 등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화침의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은 양무제였으며 뒤에 송대에도 어떤 사람이 제여는 대낮에 낮잠을 자다 꾸지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침실벽에다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공자가 그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강유위 등의 견해는 결코 독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한 바로는 옛사람들은 공자의 이 말을 모두 곡해한 듯합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처음부터 속이 이미 썩은 나무는 겉면에 조각을 하여 보기 좋게 꾸미더라도 소용이 없으며 개미나 땅강아지들이 기어다녀 푸실푸실해진 흙담은 그 자체가 단단하지 않은 것이라 쓰러질지도 모르므로 속이 단단하지 않은 이런 담은 겉에 석회를 멋지게 발라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낡아 허물어지려는 집을 정리한 다음 오늘날의 베니어판이나
스티로폼 판을 대고 벽지를 바르고 나서 들어가 보면 겉으로야 멋지게 보이지만 집 골격은 느슨한 상태인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옳지 않으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우리는 곧 공자의 말이 다음과 같은 뜻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제여는 몸이 허약하다. 제여로 하여금 더 쉬도록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에게 너무 지나치게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학생을 통해서 체험한 사실입니다. 내게는 몇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 한 학생은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솔직히 말해 나는 그의 재능과 견해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애태우게 하는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한 달이 다 가도 소식이 없습니다. 꾸짖어야 할까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2, 3일이 멀다 하고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침대와 짝이 되어야 했으며 정신이 허약하니 잠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고 부실부실해진 흙담에는 흙손질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제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여의 몸이 너무 약하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참 이상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맹자의 진심장을 보면 덕행, 지혜, 도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흔히 우한 속에서 성장한다. 인지, 유, 덕해, 술지자, 항존호, 진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술자를 도술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술이라고 그러니까 뭐 요술 같은 환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술은 이제 자체 뭐 기술이나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덕, 지혜, 재능,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항존호 진질, 항상 진은 이제 열병 진자인데요. 여기에다가 병질자를 합쳐가 진질이라고 그러면은 뭐 근심이나 걱정 또는 내지는 재난이나 환난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에 우한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는데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의 고통 때문에 신체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므로 생각을 많이 하거나 학문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운동을 하면 우선컵을 받을 정도이면서도 글을 한두 편 써라 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겸할 수 없습니다. 체능이 좋고 지혜도 뛰어나 문무를 겸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학문이나 덕업이 좋은 사람은 대부분 몸이 약하고 병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바라서는 안 된다. 여여하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벨주자, 주자는 바란다. 구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죽일 살자로 풀이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주는 요구할 구자이며 여의 여는 바로 제여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너희들이 제여에게 너무 지나치게 바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잠자도록 내버려 두려무나 하란 말입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자왈 시오의냐 청기현이 신기행 금오의냐 청기현이 관기행 여여 계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는 뭐 처음 시자죠. 시오의냐 처음에 나는 사람에 대하여 청기현 그 말을 듣고 신기행 그 행을 믿었다. 금오의냐 지금 나는 사람에 대하여 청기현 그 말을 들으면 관기행 그 행실을 살핀다. 그 행을 살핀다. 관찰한다. 여여계시 제여로 인하여 이렇게 바뀌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곧 그 사람의 행위를 믿었다. 이제는 내 나이도 많아졌고 인생 경험도 많아져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도 관찰해 본다. 이렇게 바뀐 것은 제어가 나를 개발시킨 덕택이다. 옛사람은 이 단락을 공자가 제어를 몹시 미워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에서도 제어는 능언이라고 했죠. 말을 잘하는데 말을 잘함에도 그 행위 불체라고 그랬습니다. 체는 이럴 체자죠. 그 행위 그 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일부러 제어의 일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말을 듣고 그 행을 믿는 그 잘못을 지금 고쳤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나 가르치는 경험 속에서 체험해 알 수 있듯이 공자의 이 말은 지난날에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있고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장래에 틀림없이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청기현이 신기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공자는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고 학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체능과 넘치는 정력이 없다면 그의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 강건한 체력과 왕성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는 제어를 보고 인성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다. 천하의 일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지만 일생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력이 부족하고 정신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국본의 관상법에 공명은 풍채를 보고 사업은 정신을 보라. 공명간기우 사업간정신이라고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단락을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이 다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 개인은 적어도 지금까지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 사람들은 공자를 너무 고루하고 캐캐묵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공자는 인정에 아주 환했습니다. 사실 제어가 몸이 건강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남해근 선생은 제어의 몸이 허약한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자는 또 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자왈, 오미견 강자, 혹대왈, 신장, 자왈, 장야, 욕, 언덕강.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미견 강자,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강자를, 강직한 사람을. 혹대왈,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신장, 신장은 사람 이름입니다. 신장이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야, 욕, 언덕강. 신장은 욕심이 많은데 어찌 강직하다가 하겠는가. 공자가 어느 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강직하다고 할 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강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깔이 대단한 것은 강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성깔이 대단한 것일 뿐입니다. 강직한 사람은 방정하지 성깔이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말하는 이런 사람은 몹시 괴팍해서 축켜 세워주어도 소용없고 욕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강직에 가깝지만 한편으로 그의 품덕과 지혜, 수양을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등이는 재능이 있지만 성깔은 없고, 중등이는 재능은 없고 성깔만 있으며 하등이는 재능도 없고 성깔도 없다. 공자가 여기서 말하는 강은 재능은 있지만 성깔은 없는 상등인을 가리킵니다. 공자가 지금까지 나는 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신장, 그 사람은 매우 강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신장은 욕심이 많으니 어찌 강직하다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강직할 수 없는데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만나면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욕에 이르러야 강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진짜 좋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점이 있으니 그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좋아하는 이상 누가 그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의 대단함도 대단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강직함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품과 덕성이 다 좋은데 다만 독서를 너무 좋아하는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 사람이 잔머리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시다. 잔머리 쓰는 사람은 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오직 책 이야기만 해서 그를 계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사람들은 천자도 그들을 신하로 삼을 수 없었고 제후도 그들을 벗으로 삼을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 벼슬을 하라고 청해도 마다했고 어떠한 권세로 끌어들이려고 해도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정치에는 한 가지 전통적인 수법이 있었는데 윗사람이 어진 사람을 예의와 겸손으로 대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모두 투항을 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천하에 제일 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당신이 나오지 않으면 천하 창생은 어떻게 되겠소 하면 당신은 좀 생각해보고 나서 괜찮은 일이라고 느껴 한번 낯서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있었죠. 제갈량이 유비의 삼고초려를 통해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오직 예의로 아랫사람을 대하기만 하면 어떤 영웅도 모두 그 올가미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으로 배경을 삼아야지 만약 도덕적 기초가 없이 함부로 이렇게 활용하면 얘도 한자로 칼이기에 때로는 자기를 죽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강직한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욕해야만 강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더러 대련 한 폭을 써달라고 해서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8자를 써 보냈습니다. 유구개고 무욕적 강. 구함이 있으면 모두 괴로움이고 욕심이 없으면 강직하다. 상려는 불가의 사상이고 하려는 육아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성인이나 신선이나 부처가 되고 싶은 것, 그건 역시 하나의 구함이며 구함이 있으면 곧 괴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것이 없으면
품격이 스스로 높습니다. 인도 무구 품자고. 사람이 구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이를 또자죠. 품격이 스스로 높아진다. 일체 무욕에 이르러야 비로소 참으로 강하고 곧을 수 있으며 또 비로소 영웅적 기계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신장이 아직도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강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자공왈 불욕인지 가저아야 오역욕 무가저인 자왈 사야 비이소급야. 자공왈 자공이 말하였다. 불욕인지 가저아야. 저는 다른 사람이, 여기서 모두 제자는 이제 저로 읽는데 어조사 제자죠. 지어의 생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가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역욕 무가저인, 저는 다른 사람에게 더하지 않고자 합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비소급야. 너희 자입니다. 네가 이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는 자공이 자기의 학문 수양에서 터득한 바를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남이 내게 하는 것이 내가 싫은 일은 나도 남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내가 불쾌할 것이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고통, 번뇌를 주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통, 번뇌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수양을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자공은 자기가 학문을 해서 얻은 귀중한 체험을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공아, 이것은 네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왈 사야 비소급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의 말은 비록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한 가운데 공자의 자기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어 마치 명색이 선생인 나도 그 일은 완전히 잘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한 남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 여기에서 논어를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아주 홀가분하지만 조금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 어찌 된 거야? 밥도 아직 안 해놓았다니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즐겁지만 잠시 후 겪게 되는 괴로운 일은 자기 집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다들 자기의 고통을 남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약간의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공이 이 말을 했을 때 공자는 그것은 나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반드시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남을 억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싶을 때에도 최소한 조금만 억압한다면 이것은 이미 상당히 훌륭한 도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무사, 절대무욕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노자도 절대무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청심과욕,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욕심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소사무욕, 사사로움을 적게 해서 욕심이 없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미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심을 적게 가지면 곧 공평해지며 절대무사는 통할 수 없고 절대무역은 있을 수 없기에 욕심이 적은 것만도 곧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남의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공덕입니다. 내가 부채를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부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이는 곧 훌륭한 것입니다. 가령 내가 부채를 가질 때에 내가 부채를 많이 사서 부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로 그런 재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럴 능력도 부족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사람은 당신이 부채를 주더라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병이 들어 부채질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 되기가 어렵고 도덕 수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후세인들이 공자를 앙모하고 공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모두 자공의 공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 만년의 생활은 아마 자공에게 의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자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게 된 데에도 자공의 공이 큽니다. 당시 국제간의 외교 책략이든 실업계에서의 명성이든 전략과 정략의 고문이든 어느 것에나 다 자공은 뛰어났습니다. 또한 공자에 대한 자공의 인식도 몹시 깊어서 공자 사후에 공자의 삼천제자와 72현인들은 대부분 다 3년 동안 심상, 즉 제자로서 상복을 입지 않고 선생님에 대해 부모처럼 마음속으로 근신하는 것을 하였지만 오직 자공만은 초막을 짓고 공자의 묘를 3년 동안 지켰습니다. 중국인이 중시하는 풍수지리학인 감여학에서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곡부에 있는 공자의 묘도 자공이 자리를 보고 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공자가 죽었을 때 제자들이 묘자리를 하나 뽑아 놓았지만 그 자리에는 나중에 한 고조 유방을 묻었습니다. 자공은 그 묘자리가 자신들의 부자를 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왕을 묻을 곳이 될 수 있을 뿐 천고의 성인인 자신들의 부자를 묻기에는 걸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공은 선생을 곡부에 안장시켰다는 설이 풍수가들 사이에 전해오는데 이것은 이야기일 뿐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공이 어떻게 공자를 찬양했는지 다음에 곧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자공왈 부자지 문장 가덕이 무냐 부자지연 성녀 천도 불가덕이 무냐. 자공왈 자공이 말하였다. 부자지 문장 부자의 문장은 가덕이 무냐 가히 들을 수 있었다. 부자지연 성녀 천도 부자가 말하는 성 자성과 천도 하늘에 도는 불가덕이 무냐 들을 수 없었다. 자공은 자신의 학문과 성취의 관점에서 공자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부자를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는 것은 그분의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문장이란 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장은 원고를 쓰는 그런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문장이란 아름다운 언어, 사상, 행위, 거동, 대인, 처세 등 밖으로 드러난 것을 통틀어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리가 하나의 조리를 이루어 예술적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뒷날 좁은 의미로 바뀌어 문자로 써서 이룩된 어떤 형식의 글을 문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공이 여기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의 학문과 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늘 들었지만 인성의 본원과 형이상의 생명, 기원의 본체론, 그리고 우주는 최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누가 창조했을까? 유물일까 아니면 유심일까 등의 천도, 즉 철학적인 문제는 우리들의 수준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에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후세의 우리들은 오직 역경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공자가 형이상의 도에 관한 철학과 과학 문제를 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서 속에는 형이상의 도에 관한 명백한 논술이 아주 적습니다. 후세의 공자의 학설을 연구한 어떤 사람이 공자의 형이상에 관한 관념은 이러이러하다고 주장했다면 대부분은 연구자 자신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논의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자는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그 증거를 인용하여 한 편의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본 공자의 모습일 뿐 결코 공자 본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공의 말에 의하면 인성과 천도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공자는 제자들이 아직 수준 미달이었기에 제자들에게 그의 생각을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편은 이곳에 이르러 화제가 바뀌어 다음에서 자로의 장점을 말합니다. 자로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 자로유문, 자로는 가르침을 듣고 미지능행, 그것을 아직 실천하지 못했다면 유공유문, 또 다른 가르침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자로는 비록 성격이 거칠고 충동적이었지만 그의 인품과 덕성이 특히 훌륭했고 무공도 뛰어났기 때문에 공자는 확실히 그를 좋아했습니다. 자로는 뒤에 위나라에 대변란이 났을 때 전사했습니다. 위나라에 변란이 발생했을 때 그는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는 이 변란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는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까지 내던진다. 견이 수명이라는 말과 같이 앞으로 나서야지 또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의 위자가 이 위자입니다. 요 위나라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위나라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로가 거기에 뛰어들었는데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뭐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자로의 직진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했을 뿐더러 앞에서 공자도 언급했었죠. 자유는 용맹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보다 넘어서는데 사리를 제대로 알맞게 판단해가지고 재량으로 알맞게 판단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음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위나라로 들어갔을 때는 한참 전란 중이어서 그도 작전에 참가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유자는 죽을 때에도 그 의관을 단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중상을 입고서도 모자를 쓰고 의복을 여며 단정히 한 후에 비로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정신소양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 그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로는 공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가르침을 듣고도 실행하지 못하여 배운 것이 부끄럽게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도리를 알았으면 행위와 결합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실천적인 수양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경지에까지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자로는 이를 두려워했기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 불일치를 제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